지구의 구석구석, 그 어디를 가도 인간은 살고 있다. 인간의 수는 약 70억. 우리는 어떻게 이 행성의 주인이 됐을까? 학자들은 이 의문을 풀기 위해 연구를 거듭해왔고, 새로운 과학적 증거들을 토대로 놀라운 가설을 제시했다. 아프리카에 살던 소규모 인간 집단이 다른 대륙으로 이주하며 인류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가설이다. 뼈와 돌 조각, 유전자를 통해 그 집단과 자손들의 여정을 추적해보자. 세계 곳곳으로 이어진 놀라운 여정. 그들의 여정은 인간이 지금의 모습을 갖게 되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최초의 인간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우리의 조상들은 선사시대의 아프리카, 그 위험천만한 곳에서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아프리카에서는 왜, 어떤 경로로 탈출했고 어떻게 지구의 주인이 될 수 있었을까? 우리 모두는 어디에서 왔을까? 인류의 여정은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됐을까? 인간의 고향은 바로 이곳, 동아프리카 대지구대라고 한다. 이곳이 여정의 출발점인 셈이다. 지구상에서 우리의 발길이 가장 오래 닿은 곳이 바로 동아프리카 대지구대란 얘기다. 이를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1967년 발견됐다. 전설적인 고인류학자 루이스와 메리 리키 부부의 아들 리처드 리키는 부모님의 발자취를 따라 인류의 기원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었다. In the first place, I think the perspective that we have from our prehistoric past is relevant. But perhaps more importantly, it's also possible to look into our past and see why it was that we succeeded where other animals failed. 다른 과학자들과 함께 연구팀을 조직한 리처드 리키는 탐사를 시작했다. 이들이 정한 탐사 지역은 에티오피아 남부 오모강 하류의 오지였다. 하지만 탐사 지역은 접근하는 것조차 힘든 곳이었다. 몇 달에 걸친 계획 수립과 도전 끝에 연구팀은 강둑에 닿았다. 하지만 거기서 그들을 기다린 건 재앙이었다. 보트는 거대한 악어의 공격을 받았고 팀원들은 겨우 도망쳐 목숨을 건졌다. 천신만고 끝에 강은 건넜지만 부르는 가실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발굴을 계속해도 나오는 게 없었다. 그러다 팀원 하나가 모래 밖으로 삐죽 튀어나온 뼈조각 몇 개를 발견한다. 끈질기게 매달려 뼈조각들을 맞추자 본래의 모습이 드러났다. 인간의 두개골이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난 2005년 첨단 연대 측정법으로 밝혀진 두개골은 약 19만 5천 년 전 것이었다. 지구상에서 발견된 현생 인류 호모 사피엔스 중에서 가장 오래된 인간이다. 이 두개골은 동아프리카 대지구대가 인류의 첫 번째 고향임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그럼 우리는 누구일까? 우리는 어떻게 존재하게 됐을까? 첫 번째 인간은 오모강 하류 유역에 살았던 이들보다 훨씬 빨리 출현했다. 학자들은 그 시기를 약 400만 년 전으로 추정한다. 원시 인류는 유인원과 닮은 점이 많았다. 이후 인간은 몇 가지 종으로 갈라져 진화를 했다. 세월이 흐르며 인간의 뇌는 점점 커졌고 아프리카의 사바나에도 잘 적응하게 됐다.
우리는 그 진화의 선상에서 가장 최근에 등장한 현생 인류, 즉 호모 사피엔스다. 남아있는 증거는 단편적이고 불확실하지만 현생 인류의 조상은 아마도 이런 모습의 원시 인류였던 것 같다. (1921년) 잠비아 카부에의 한 광산에서 고고학자들은 두개골 하나를 발견한다. 하이델베르크인의 유골 중 가장 온전한 것이었다. 하이델베르크인과 현생 인류는 어떻게 다를까? 카부에에서 발견된 두개골과 호모 사피엔스 이달투의 두개골을 비교해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알아보자. 이 두개골은 현생 인류의 조상인 호모 사피엔스 이달투이고 이건 카부에서 발굴된 겁니다. 두 개의 두개골을 살펴보면 금세 분명한 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카부의 두개골은 훨씬 더 원시적인 특징이 많습니다. 호모 사피엔스의 두개골과 비교해 볼까요? 카부의 두개골엔 이마가 없습니다. 원시 인류의 특징이죠. 호모 사피엔스 현생 인류는 이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부의 두개골은 얼굴이 앞으로 더 튀어나와 있지요. 눈썹 부분이 호모 사피엔스보다 돌출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육과 피부를 붙인 하이델베르크인은 우리와 흡사하다. 차이점은 얼굴 아래쪽이 길고 눈썹이 튀어나온 것 정도다. 하지만 하이델베르크인은 멸종됐다. 반면 호모 사피엔스는 지구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다. 어떤 점이 남달랐던 걸까? 인간과 다른 동물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우리는 미술이나 음악, 언어, 종교, 계획을 세우는 능력, 사랑 같은 걸 떠올린다. 우리가 생각하는 답은 사실일까? 초기 인류는 과연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었을까? 학자들의 의견은 분분했다. 하지만 얼마 전 발견된 증거 덕분에 우리는 머나먼 옛날 우리 조상들의 삶이 어땠는지를 추측할 수 있게 됐다. 그 증거가 발견된 곳은 오모강 하류에서 5,000km 떨어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피너클 포인트다. 피너클 포인트엔 세계적으로 유명한 골프장이 있다. 하지만 최근 이 골프 코스 밑에서 놀라운 유물이 발견됐다. 초기 인류의 생활 방식에 대한 기존 학설을 뒤집는 유물이었다. 유물은 바로 이 동굴에서 발견됐다. 약 16만 5천 년 전 이 동굴엔 사람들이 살았다. 우리와 다를 게 없는 사람들이었다. 이곳은 지금까지 발견된 인류 최초의 주거지 중 하나다. 저 역시 발굴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경치가 멋진 곳이죠. 일하기엔 더없이 좋은 곳이에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폭풍이 부는 날에도 동굴 안은 따뜻하고 눅눅하지가 않다는 점입니다. 바람도 잘 막아주는 동굴이죠. 아주 살기 좋은 곳입니다. 이 동굴에 살았던 사람들이 남긴 유물은 우리가 우리만의 특징이라고 믿어온 것들이 당시에도 존재했음을 암시한다.
여기서 발견된 도구 중에서 가장 전형적인 것들입니다. 이건 네모꼴 돌칼이고 이건 네모꼴 돌촉입니다. 돌칼이나 돌촉 같은 유물들 곁에서는 훨씬 작은 좀돌날이 발견됐죠. 좀돌날은 아주 작은 돌칼입니다. 크기가 이렇게 작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가지고는 물건을 자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좀돌날은 아마도 손잡이가 달린 다른 도구에 끼워서 사용했을 겁니다. 이렇게 정교한 도구는 우리 인간만의 특징이다. 좀돌날은 나무나 풀을 자를 때, 사냥할 때, 고기를 자를 때 사용됐을 것이다. 이런 돌기는 좀돌날이 빠지는 걸 막아주죠. 여기 찔린 짐승은 피를 흘렸을 거고 사람들은 핏자국을 따라갔을 겁니다. 좀돌날은 유용한 도구였을 거예요. 피너클 포인트의 동굴에서 발굴된 유물은 우리 조상들이 도구들을 능숙하게 사용했다는 걸 보여준다. 동굴에 남아있는 음식물의 흔적은 아주 다양합니다. 동굴 안에서는 온갖 육상동물의 흔적이 나왔죠. 예를 들면 들소, 또 두더지쥐, 거북이도 나왔어요. 당시 사람들은 솜씨 좋은 사냥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사냥 솜씨가 좋다고 느긋하게 살 수 있는 건 아니었다. 이런 동굴에 산 포식자는 우리 조상들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슈퍼마켓에 가서 식료품을 집어오는 것하고는 달랐죠. 이 동굴 근처에서 저희는 육식동물의 굴을 찾았습니다. 굴 안에서는 아주 큰 사자 이빨이 발견됐죠. 사자의 사냥감을 노리고 몰려든 하이에나의 수도 아주 많았을 겁니다. 무시무시한 맹수들을 이웃으로 둔 조상들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그 실마리는 피너클 포인트의 동굴 바닥에 숨어 있다. 여기저기에 버려진 홍합 껍데기다. 인간이 해산물을 먹었다는 최초의 증거인 이 홍합 껍데기는 후세인 우리들에게 많은 걸 알려준다. 바다에서 먹을거리를 구하며 인간은 사자 같은 육식동물과의 경쟁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홍합을 먹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그때부터 다른 동물들과 달랐다는 걸 말해주기도 한다. 어패류를 채집하기 위해서는 해수면의 높이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언제 조개를 따러 갈지 미리 계획도 세워야 하죠. 그냥 바닷가로 내려가서 바위에 붙은 조개를 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리와 조금이 언제인지를 알고 있어야 파도에 휩쓸려가지 않을 테니까요. 미리 계획을 세우는 능력은 우리 인간에게 큰 진보를 가져다 주었다. 피너클 포인트에서는 당시의 인간이 지금 우리와 아주 비슷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하나 더 발굴됐다. 과거 그림을 그릴 때 자주 쓰인 천연 안료 황토다. 이 황토 조각엔 표식 같은 게 명확하게 새겨져 있다. 동굴에 그림을 그리거나 몸에 문신을 새길 때 쓰인 조각일 것이다. 그렇다면 당시 사람들은 의사소통 수단을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원시적인 언어를 썼을지도 모른다. 아주 오래전이긴 하지만 이들의 기술 수준은 꽤 훌륭했습니다. 계획을 세울 줄도 알았죠. 기술을 가르치기도 했을 겁니다. 그냥 보여주는 걸로는 이해하기 힘든 기술이었으니 말 같은 걸로 설명을 해줘야 했을 겁니다. 전 그런 방식으로 지식이 다음 세대까지 전달됐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이 정도의 기술 수준이라면 언어 없이 전달하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언어 덕분에 인간은 사회를 조직하고 운영했다. 다른 동물들의 집단과는 수준이 다른 집단이었다.
조상들이 어떤 말을 주고받았는지 알 길은 없다. 하지만 그 언어가 어땠는지 추측해보는 건 가능하다. 피너클 포인트에서 북쪽으로 2,000km를 가면 거대한 건조지대가 나타난다. 산적 혹은 부시먼족의 고향인 칼라하리 사막이다. 부시먼족은 우리 조상들의 말이 어땠는지 추측해볼 실마리를 준다. 이들의 말은 숨을 들이쉬며 발음하는 자음인 흡착음이 특징이다. My name is Toma. Mikuo Toma. We have 4 clicks in our language. I mean, the first one is 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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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 And the second one is 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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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 And the third one is ka, ka. And the fourth one is ka, ka. 아프리카에는 흡착음을 가진 언어가 여러 개 있다. 그중엔 이곳에서 3,000km 떨어진 탄자니아에 사는 한 부족의 말도 포함된다. 이들의 말은 나미비아의 부시먼과 아주 비슷해 일부 학자들은 두 말이 이어져 있다고 믿는다. 흥미로운 현상이다. 두 부족이 10만 년 이상 서로 접촉을 한 적이 없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 현상은 더 신기하다. 이에 대한 설명 중 하나는 두 부족이 갈라지기 전부터 흡착음이 존재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흡착음은 인간 언어의 원시적 요소란 설명이다. 흡착음이 포함된 언어가 커다란 이득을 안겨준다는 주장도 있다. 사냥을 나간 부시먼이 쓰는 말은 종종 무성음화를 보여준다. 모음을 사용하지 않고 흡착음만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다. 그럼 사냥감한테 쉽게 들키지 않는다고 한다. 부시먼족은 우리 인간이 지금처럼 번성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를 보여주기도 한다. 이들의 사냥을 보면 우리가 사나운 맹수들을 제치고 최상의 포식자가 된 이유를 알 수 있다. 부시먼족의 사냥법은 특이하다. 지구력 사냥이란 방법인데 지구력 사냥은 먹잇감을 잡는 방법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지구력 사냥은 먹잇감을 쫓아가서 먹잇감이 지쳐 쓰러질 때까지 추격을 계속하는 방법이다. 인간의 순간 속도는 영양보다 느리지만 먼 거리를 달리는 경우 인간은 영양을 따라잡을 수 있다.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 우리의 첫 번째 이점은 몸에 털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인간은 온몸에 퍼져 있는 땀샘으로 땀을 내보낸다. 덕분에 털복숭이 동물들보다 훨씬 쉽게 체온을 식힌다. 체온을 식히는 건 지구력 사냥에서 아주 중요하다. 우리의 먹잇감은 대부분 체온을 식히기 위해 숨을 헐떡여야 한다. 그럼 빨리 달리는 게 불가능하다. 먹잇감은 결국 멈춰서게 되고 우리는 사냥에 성공하게 된다.
효과적으로 체온을 식히자 낮 사냥이 가능해졌다. 사자나 표범 같은 맹수들이 거의 활동을 하지 않는 낮에 사냥을 하게 된 것이다. 맹수들은 체온 상승을 막기 위해 주로 밤에 사냥을 한다. 우리를 장거리 달리기 선수로 만들어준 건 온몸에 퍼진 땀샘만이 아니었다. 우리는 몸집에 비해 다리의 길이가 길다. 달리기를 할 때 다리와 발 근육은 스프링처럼 늘어나고 오므라들며 에너지를 축적하고 발산한다. 우리 몸엔 장거리 달리기를 하는데 필수적인 근육 덩어리도 존재한다. 대둔근, 즉 엉덩이 근육이다. 대둔근은 달리기를 할 때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준다. 환경에 재빨리 적응한 신체와 의사소통 능력, 다른 동물들에 비해 월등한 기술은 우리 조상들의 번성과 확산을 가능하게 했다. 인간은 동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 남단까지 퍼졌다. 그럼 우리 인간은 고향인 아프리카에서 언제 그리고 어떻게 떠난 것일까? 지금까지 학자들이 의지한 건 빈약한 고고학적 기록이 전부였다. 하지만 비약적으로 발전한 한 연구 분야 덕분에 수수께끼의 실마리는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 실마리는 우리 각자의 몸속에 숨어 있다. 우리의 몸속엔 인류의 과거, 즉 우리 조상들의 삶을 기록한 암호들이 새겨져 있다. 이 암호가 인류의 아프리카 탈출을 설명해 줄 수 있을까? 해답은 DNA가 쥐고 있다. 과학자들은 특정한 DNA를 이용해 인류의 혈통을 추적하는 방법을 고안해냈다. 미토콘드리아 DNA를 분석하는 방법인데 이 DNA는 어머니한테서만 물려받는다. 하지만 가끔 DNA 복제 과정에서 실수가 일어난다. 그 결과는 돌연변이의 탄생이다. 이런 돌연변이를 이용해 과학자들은 지구인 모두의 가계도를 그려냈다. 이 나무도 밑동이 가장 굵다. 이 부분은 우리 종이 가장 먼저 출현한 인간의 고향 아프리카를 나타낸다. 나무 꼭대기 부분의 가지들은 아프리카 이외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DNA를 나타낸다.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이 아니면 모두 이런 가지 중 하나에 속하는 것이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엔 평생을 바쳐 인간 DNA를 연구한 학자가 있다. 아프리카는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이 나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아프리카 쪽의 가지는 가장 굵고 빽빽하죠. 줄기에서 가장 굵은 부분은 우리 인간의 기원을 보여주는데 그 줄기와 뿌리가 바로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전 인류의 어머니, 이른바 아프리카의 이부가 있는 곳이 여기라는 얘기죠. 인간의 DNA를 분석한 결과는 놀랍다. 그 결과에 따르면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한 명의 공통 조상을 갖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만 년 전 아프리카에 살았던 한 여인, 즉 아프리카의 이부가 이 나무의 뿌리다. DNA 분석이 암시하는 건 그뿐만이 아니다.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 모든 지구인의 가계도를 그려보면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아프리카를 떠나 아시아나 유럽으로 간 이주 경로는 하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프리카인을 다른 대륙 사람들과 이어주는 건 가는 가지 하나밖에 없다. 아프리카 이외의 지역에 사는 사람은 모두 아프리카를 떠난 한 집단의 인간한테서 갈라져 나왔다는 얘기다. 과학자들은 이 인간 집단의 규모까지 추정해냈다. 많아도 몇백 명이 넘지 않았을 거라고 한다.
아프리카가 아닌 곳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이 소규모 개척자 집단의 후손이다. 우리의 조상이 하나의 개척자 집단이었다면 그들이 아프리카를 떠난 길도 하나였을 것이다. 그 길은 과연 어디였을까? 아프리카 지도를 보자. 아프리카에서 나가는 건 쉽지가 않다. 사하라 사막 남쪽 지역은 거대한 섬과 다를 바가 없다. 바다로 가로막힌 남쪽과 동쪽, 그리고 서쪽. 북쪽엔 거대한 사막이 버티고 있다. 사하라 사막은 아프리카를 동서로 가로지른다. 면적이 900만 제곱킬로미터에 가까운 사막은 11개 나라에 걸쳐 있다. 사하라 사막의 북동쪽 끝에 위치한 이스라엘. 이곳에서 발견된 고고학 유물들은 아프리카를 떠난 인류의 여정을 추측해볼 실마리를 제공한다. 발굴을 이끈 건 1930년대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가 된 고고학자였다. 고고학계에 충격을 던진 발굴이었다. 영국의 고고학자 도로시 게로드는 이스라엘 카르멜산 비탈에서 발굴 작업을 하고 있었다. 스쿨이란 이름의 동굴 앞에서 발굴팀은 석기 몇 개를 발견한다. 남아공 피너클 포인트의 석기와 비슷한 것들이었다. 석기보다 훨씬 소중한 보물은 1.5m가량을 더 팠을 때 드러났다. 동굴 바로 앞 맨 아래쪽 바위 근처에서 인간의 유골 10구가 나타난 것이다. 발굴팀은 유골이 묻혀있는 부분의 흙덩이를 통째로 떼어냈다. 그리고는 유골을 석고에 담아 계곡 바닥으로 내렸고 그곳에서 다시 유골을 영구적으로 보존할 곳으로 옮겼다. 현재 이 유골들은 예루살렘의 록펠러 박물관에 발견됐을 당시의 자세 그대로 보관돼 있다. 시신들은 정성을 들여 매장한 것이었고 일부 유골 옆에선 부장품도 발견됐다. 유골 하나는 멧돼지의 턱뼈를 움켜쥐고 있었다. 정성을 들인 매장과 부장품은 당시의 인간들이 내세를 믿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스쿨 동굴의 유골들은 인간이 초자연적인 신앙을 가졌다는 걸 보여주는 최초의 증거다. 유골의 주인은 현생 인류였다. 그들이 살았던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10만 년 전으로 추정된다. 유골의 주인들은 어떻게 죽음의 사막 사하라를 건너 동쪽으로 왔을까? 이 의문을 풀려면 다른 첨단 과학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기후 예측 기술이다. 우리는 세계적인 기후학자들에게 각 지역의 기후 변화 과정을 파악해달라고 부탁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건 현재나 미래의 기후가 아니라 과거의 기후다. 과학자들은 몇 달에 걸쳐 데이터를 입력했고 슈퍼컴퓨터를 돌려 기후 변화 과정을 알아냈다. 각 지역의 기온, 강수량, 해수면 높이, 식생 변화가 밝혀진 것이다. 지난 10만 년 동안 지구의 기후에는 상당히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기후 변화는 현생 인류에게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어요. 현생 인류가 뭘 먹었는지, 어디서 살았는지, 어디로 이동했는지를 알려면 그들이 살았던 곳의 기후가 그 당시에 어땠는지를 파악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기후는 인간의 아프리카 밖으로의 이주에 대해 무엇을 말해줄까? 북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중동이란 말을 들으면 우리는 메마른 땅을 떠올립니다. 아주 덥고 끝없이 모래만 펼쳐진 사막을 떠올리죠. 하지만 12만 5천 년 전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만든 기후 모델을 뒤로 돌려서 약 14만 년 전으로 돌아가 보죠. 오늘날의 사하라 사막과 그 주변 지역은 12만 5천 년 전쯤에 훨씬 푸른 땅으로 변합니다. 녹색이 북쪽으로 퍼져 사하라 사막까지 닿는 게 보이시죠? 습기도 훨씬 많았어요. 이곳엔 강과 호수, 늪 같은 게 있었고 지표면에는 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수풀이 우거졌다는 건 동물이나 인간들이 이곳에서 살았을 거란 뜻이죠. 지금으로부터 약 12만 5천 년 전, 아프리카 북부의 기후는 급격하게 변했다. 세계 최대 사막, 끝없는 모래밭 사하라에도 잠시나마 꽃이 피고 풀이 우거졌다. 몇천 년이란 짧은 기간뿐이었지만 사하라 사막은 지금의 동아프리카 초원 같은 모습을 갖게 된다. 온갖 동물이나 우리 조상들에겐 살기 좋은 땅이었다. 인간들은 사냥감을 따라 북쪽으로 이동했을 것이다. 그 인간들은 결국 이스라엘까지 왔고 그곳에서 수천 년을 살았다. 그럼 수수께끼는 풀린 걸까? 인간은 이렇게 아프리카를 떠났을까? 카르멜산의 유골들은 아프리카 밖에서 발견된 유골 중 가장 오래된 것이다. 이들이 우리의 조상이기도 할까? 그건 아닌 것 같다. 이스라엘 스쿨 동굴의 유골들에서 이어진 후손의 존재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이 유골들의 후손이 이후에도 이곳에 살았다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했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 사하라 사막을 건너온 개척자들의 얘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은 것 같다. 그 원인은 이번에도 기후였던 걸로 보인다. 기후 모형을 다시 앞으로 돌려서 12만 5천 년 전쯤에 무슨 일이 있었나 볼까요? 이번에도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수풀로 뒤덮였던 곳이 다시 건조해지고 있어요. 강우량도 이전에 비해서 크게 줄고 풀이 자라던 곳은 사막이 돼버렸죠. 강과 호수도 줄어들어서 동식물에겐 전반적으로 살기 힘든 곳이 됐습니다. 일부 지역은 사막이 돼 거주가 불가능해졌고요. 사하라 사막의 확장은 이스라엘 스쿨 동굴에 살던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을지도 모른다. 먹잇감이 돼주던 동물들은 차츰 사라졌을 것이다. 굶주림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된다. 아프리카로 돌아가려고 해도 사하라 사막을 건너는 길은 이미 막혀 있었을 것이다. 처음으로 인간의 고향 아프리카를 떠난 이 개척자 집단은 멸종됐을 가능성이 높다.
스쿨 동굴의 개척자들이 우리 조상이 아니라면 우리 조상들은 어떤 길로 아프리카를 떠난 걸까? 사라는 다시 사막으로 되돌아갔다. 북동쪽 육로로 아프리카를 떠나는 건 불가능해졌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남은 길은 단 하나, 바다를 건너는 것뿐이다. 아프리카에 살던 우리 조상들이 바다를 건넜다면 그 지점은 어디쯤이었을까? 홍해를 건넜을 가능성이 높다. 아프리카와 아라비아 반도를 가르는 홍해는 가장 좁은 해협의 폭이 30km도 안 된다. 이 해협의 이름은 아랍어로 바브 엘 만데브, 우리말로 옮기면 눈물의 관문이 된다. 하지만 이 지역의 고대 언어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최근 내놓은 가설에 따르면 바브 엘 만데브는 건너가는 관문에 더 가깝다고 한다. 인간은 바브 엘 만데브 해협으로 아프리카를 떠났을까? 지금은 30km도 그리 먼 거리가 아니지만 배가 없던 시절엔 엄청난 장벽이었을 것이다.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바다를 건넜을까? 이스라엘로 건너간 개척자들을 가둬버렸던 기후 변화가 이번엔 바다를 여는 열쇠가 된다. 사하라 사막이 다시 건조해지며 북아프리카에 거대 사막이 형성되던 무렵 지구는 빙하기로 접어들고 있었어요. 북아메리카와 유럽은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였고 이로 인해 바닷물이 얼어붙었죠. 그 결과는 해수면의 하강이었어요. 이제 기후 모형을 앞으로 돌려볼까요? 이 시기에 홍해로 가보죠. 이렇게 해수면 하강으로 육지가 넓어졌습니다. 지금으로부터 7만 년 전에는 아라비아 반도 남부가 더 확장됐죠. 해수면 하강으로 바다가 좁아지자 아라비아 반도와 아프리카 사이의 거리는 크게 줄어들었고요. 기후 변화로 인해 들판은 점점 건조해졌고 바닷물의 염도는 높아졌다. 먹잇감도 점점 줄었을 것이다. 굶주림에 직면한 사람들은 새 땅을 찾아야 한다는 필요성과 짧아진 바닷길을 보고 바다를 건너는 모험을 선택했을지도 모른다. 그 여정은 지금으로부터 7만 년 전쯤에 시작된 것 같다. 바다를 건너는 여정은 힘들었을 것이다. 바다 건너에서 이들을 기다린 환경 역시 기대와는 달랐던 것 같다. 오늘날 아라비아 반도는 척박한 사막이다. 지금으로부터 7만 년 전의 모습도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아라비아 사막 심장부의 낮 최고 기온은 50도에 육박한다. 아라비아 반도는 지구에서 제일 더운 곳 중 하나다. 우리 조상들은 이 극한의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제프리 로즈 박사는 가능성이 낮다고 미리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다. 박사는 척박한 사막에서 인간의 흔적을 찾는 일도 마다하지 않는다. 아라비아 반도의 사막에서 선사시대 인류의 흔적을 찾는 고고학자는 그리 많지 않다. 하지만 로즈 박사는 우리 조상들이 이 척박한 땅에서 살았다는 걸 확신한다. 그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우리는 아라비아 사막을 관통하는 길로 로즈 박사를 초대했다. 그는 이곳에도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흔적이 남아있다고 말한다. 여기는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바닥에 검은 돌멩이가 널려 있는데 이건 그냥 돌이 아니라 돌로 만든 도구죠. 인간이 만든 겁니다. 근처에 있던 석기 몇 개를 같이 살펴볼까요?
이건 몸돌이란 겁니다. 사람들은 이런 돌을 한 손에 쥐고 더 단단한 돌로 이렇게 내리쳐서 돌 조각을 떼어냈을 겁니다. 그럼 석기가 생기죠. 이건 돌날 몸돌이라고 하는데 아주 독특한 기술입니다. 여기서 떼어낸 길고 얇은 파편은 굵게나 화살촉 같은 도구로 사용되기도 했죠. 그리고 이것도 아주 흥미로운 석기입니다. 보시다시피 이쪽은 파편을 잘라내고 다듬었는데 이쪽에서는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를 칠 때 제대로 힘을 가하지 않아서 끝이 잘못 떨어져 나갔죠. 실패작입니다. 사람들은 그냥 채타며 던져버리고 다른 돌을 집었겠죠. 아라비아엔 이런 게 많아요. 언뜻 보면 돌멩이가 뒹구는 황무지 같지만 이곳은 고대 석기 공장이었다. 초기 인류에게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 뻗어있는 이 고원은 아주 특별하게 보였을 겁니다. 석기를 만들 재료가 널려 있으니까요. 당시의 석기 재료는 지금의 석유처럼 중요했죠. 살아남으려면 도구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사냥을 하고 낚시를 하고 가죽을 벗기고 옷을 만들고 햇볕을 피할 천막을 만들어야 했죠. 석기는 필수품이었어요. 이런 석기를 남긴 사람들은 누굴까? 7만 년 전에 홍해를 건너 아라비아 반도로 들어온 사람들일 수도 있을까? 지표면에 방치된 유물은 일반적인 연대 측정법을 쓸 수가 없습니다. 석기 제작 기술의 수준으로 추정을 하는 수밖에 없죠. 이것과 비슷한 돌날은 예멘에서도 발견됐는데 그 유적의 연대는 약 7만 년 전으로 측정됐습니다. 저 산 너머에서도 이런 게 나왔는데 그곳은 약 12만 년 전이었으니까 이건 7 내지 12만 년 전의 유물일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척박한 땅에서 인간이 생존하는 게 가능할까? 해답은 고대의 석기 공장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다고 한다. 사막에서 몇 시간만 걸어가면 완전히 다른 풍광이 나타난다. 낙타만 아니면 아라비아 반도란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 곳이다. 이곳은 오만의 도파르산에 자리 잡은 와디 다바트다. 와디 다바트는 인도양에서 형성되는 기후대의 끝자락에 자리 잡고 있다. 이 기후대는 매년 여름에 불어오는 계절풍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계절풍이 몰고 오는 풍부한 비 덕분에 풀과 나무가 우거진 곳이다. 인도양에서 불어오는 계절풍은 우리 조상들의 여정에도 큰 영향을 미쳤을지 모른다. 아프리카에서 건너온 이들이 메마른 아라비아 반도에 정착을 했다면 이런 환경의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사막 한가운데 자리 잡은 오아시스처럼 와디 다바트는 무덥고 척박한 아라비아 반도에서 피난처가 돼줬을 것이다. 하지만 이 피난처의 양옆으론 사막이 수백 킬로미터나 이어져 있다. 개척자들은 어떻게 사막을 뚫고 이곳까지 올 수 있었을까? 우리 조상들이 홍해와 아라비아 반도를 거쳐 이주를 계속했다면 와디 다바트 외에도
수원이 필요했을 것이다. 이 수수께끼의 실마리는 아라비아 반도의 사막이 아니라 인도양의 파도 밑에서 찾을 수 있다. 이 파도 밑에는 담수원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약 7만 년 전 아라비아 반도의 해안선은 지금과 상당히 달랐다고 한다. 우리 조상들이 본 홍해의 해수면은 지금보다 훨씬 낮았고 지금의 얕은 바다는 대부분 육지였다. 게다가 바닷가엔 담수가 솟아나는 샘들이 있었다. 해안선을 따라 이동했다면 조상들은 이 샘들을 봤을 것이다. 호수와 강 주변으로 수풀이 우거진 땅은 지금의 페르시아만까지 이어져 있었다. 선사시대의 페르시아만은 아주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수심이 40m 정도밖에 안 되는 얕은 바다이기 때문이죠. 해수면이 낮았던 때는 물 위로 드러난 평원이 지금보다 훨씬 넓었고 해안 근처엔 샘들이 있었습니다. 자그로서 산맥 등에서 흘러내려 땅 밑을 흐르다가 페르시아만을 앞두고 솟아오른 물이었죠. 고대 그곳엔 호수와 강이 있었어요. 해수면이 지금보다 훨씬 낮았던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이주한 초기 인류에게 이 수원은 아주 중요했을 테고요. 아라비아 반도의 해안을 따라 솟아난 물은 초기 개척자들에게 소중한 담수를 제공해 줬을 것이다. 바다가 준 식량, 사막이 준 석기 덕분에 페르시아만까지의 여정이 가능했을지도 모른다. 이곳의 중요성을 짐작해주는 실마리 하나가 더 있다. 이 일대에서 초기 문명이 일어나자 사람들은 이런 풍광을 부르는 이름을 따로 만들어냈다. 한마디로 낙원 같은 곳이었죠. 북부 해안에 살던 사람들은 여길 에덴이라고 불렀습니다. 우연의 일치일지도 모르지만 기독교 성경 속에 나오는 지상 낙원의 이름 역시 에덴이다. 아라비아 반도의 에덴은 점점 커지고 에덴에 살던 사람들은 사방으로 퍼져나갔을 것이다. 인간은 유럽으로, 호주로, 아시아로, 아메리카로 이동했다. 이 여행은 언제 어떻게 시작됐을까? 다른 대륙으로의 이동은 우리 조상들을 어떻게 바꿔놨을까? 우리는 어떻게 지금의 특징들을 갖게 됐을까? 인류의 여정과 도전은 아프리카 밖에서도 계속된다.